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전청조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해지면서 잊고 있던 제 과거가 떠올라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기꾼들 수법은 어찌나 비슷하던지요. 지금은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제 사업을 하며 오로지 저에게 집중하며 살고 있지만 그때 일들은 지금도 가끔씩 꿈에 나와 저를 괴롭히고 있답니다. 그 사기꾼을 만나기 전에 저는 이미 충분히 힘든 날들을 지나왔었죠. 제 나이 40에 남편이 저와 중학생이 된 아들을 남겨놓고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됐거든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습니다. 그 사고가 있기 전 저희는 그저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월급 오르는 재미로 살고 집 대출금 다 갚으면 뿌듯해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집안이요. 밤이면 아들 양육 얘기, 우리 노후 얘기, 살고 싶은 집 얘기, 꿈 얘기를 하다가 날이 밝은 적도 있을 정도로 대화가 많은 부부였죠. 3년을 연애하고 15년을 살았으니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사람이 제 곁을 떠난 거였습니다. 지방 출장을 다녀오던 남편은 졸음운전 차량의 연쇄 추돌로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경찰에 전화를 받았을 당시 저는 감자전을 한다고 분주했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 손맛 그대로라며 남편이 무척이나 좋아하던 음식이었죠. 그때 남편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것이었어요. 지금쯤 도로에 있을 시간인데 전화가 와서 아무래도 급한 일인가 싶어 얼른 받았죠. 민형국 씨 아내분 되시나요? 저는 이 사람이 또 핸드폰을 잃어버렸구나 생각했어요. 자주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통화 목록 보고 전화 주셨구나. 거기가 어디죠? 제가 가지러 갈게요. 그런데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저 경찰입니다. 지금 남편분이 사고를 당하셨어요. 사고요? 저희 남편이요? 무슨 사고요? 얼마나 다친 거죠? 수화기 넘어 경찰은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병원으로 빨리 와주십시오. 지금 놀라셨을 테니까 되도록이면 운전하지 마시고 택시 이용하시거나 지인에게 태워다 달라고 하세요. 저는 집을 나오며 오늘 감자전은 못 먹겠구나 싶어 냉장고에 갈아놓은 감자를 넣고 나왔죠. 그리고 경찰의 조언대로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경찰이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제게 하는 겁니다. 남편분이 3분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편이 사망했다는 말을 듣는데 현실로 느껴지지 않더군요. 경찰이 뭐라 하는지는 들리지 않고 남편을 보게 해달라는 말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의사는 부상이 심각한 부위는 덮어놨으니 절대 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충격을 받아 실신하면 더 힘들어진다고요. 남편은 전신의 왼쪽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덮어놨지만 알겠더군요. 다행히 얼굴은 핏자국 외에는 아주 작은 찰과상 하나 없었어요. 저는 잠든 듯 눈을 감은 남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전에 들었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죽어도 청각은 살아있다는 말이요. 혹시 남편이 아직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하고 싶은 말들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오면 집인데 그걸 못 참았어? 감자전 먹고 싶대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못 먹고 가겠네. 자기랑 아직 못한 게 많은데 아들이랑 마누라 두고 정말 갈 거야? 내가 전에 자기 50점짜리 남편이라고 했잖아. 그거 거짓말이야. 당신 100점짜리 남편이었어. 그때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들도 학교에서 병원으로 오는 중이었거든요.
저는 얼른 남편 얼굴에 묻은 핏자국을 깨끗하게 닦아내고는 간호사에게 이불을 달라고 해서 남편 몸 위로 두껍게 쌓았습니다. 아빠가 어떤 모습으로 죽었는지 아들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불을 잔뜩 덮어놓으니 남편은 정말로 잠이 든 것 같았죠. 저는 아들이 올 때까지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단지 어떻게 하면 아들이 충격을 덜 받을지 그 걱정이었죠. 아들에겐 그날이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테니까요. 아들은 아빠를 흔들며 아이처럼 울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을 위로하느라 바빴죠.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와 필요한 서류를 챙기는데 아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참 반가웠어요. 며칠 동안 억지로 먹여야 밥술을 뜨던 아들이었거든요. 해줄 게 뭐가 있나 냉장고를 열었는데 감자 갈아 넣은 게 보이는 겁니다. 입관대나 조금 눈물이 흐르는 정도였는데 무슨 일인지 그 갈아 놓은 감자를 보고 있자니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이었어요. 아들이 놀라서 달려 나올 정도였죠. 엄마, 왜 그래? 어? 이거 아빠 주려고 해놓은 건데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먹지도 못하고 평생을 일만 하다가 이렇게 갈 거였으면 좋아하던 낚시나 좀 가게 해줄 걸. 저는 아들과 오랫동안 울고 달래주고 안아줬어요. 그리고 아직 상하지 않았던 그 갈아놓은 감자로 감자전을 해먹었죠. 저 또한 남편 죽음 이후 살기 위해 먹어왔는데 그 감자전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아들도 저처럼 감자전을 맛있게 먹어주니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걸 실감했죠. 아빠는 이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죽었으니 얼마나 억울할까? 그치, 엄마?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도 엄마처럼 요리 잘하는 여자 만나서 행복했을 거야. 저와 아들은 남편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평소처럼 장난을 쳤죠. 그리고는 앞으로도 아빠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웃음을 잃지 말자고 다짐을 했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죽음 이후 한동안은 아들을 보살피는 일에 온 정신을 쏟았습니다. 혹시나 엇나갈까, 혹시나 우울해할까 밤낮으로 살폈어요. 아들을 열심히 돌보다 보니 자연스레 남편을 잃은 상실감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죠. 문제는 생계였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퇴직금과 위로금을 줘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지만 혼자서 아들을 키운다는 게 만약을 늘 대비해야 했기에 서둘러 일을 구해야 했죠. 저는 남편의 지인에게 일자리 부탁을 위해 연락을 했다가 뜻밖의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사망 전 지인들의 부탁으로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놨다는 사실을요. 1, 2년만 납입하다 해지할 거라며 유석이 엄마 알면 큰일 난다며 걱정을 했다더군요.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인뿐만 아니라 회사에 오시는 녹즙 아주머니가 보험을 시작했다며 찾아와 부탁을 하면 10,000원짜리 보험이라도 드는 사람이었죠. 정말 놀란 건 싼 보험만 들어준다는 남편의 말을 믿었었는데 보험료만 한 달에 120이 나갔던 달도 있었다는 걸 통장 정리를 하며 알게 된 겁니다. 나를 속였다는 사실에 화가 난 것도 잠시였어요. 바로 보험 보상금의 액수 때문이었죠. 손해사정사가 의도적으로 보험을 다수 가입한 게 아닌지 조사를 나올 정도의 액수였습니다. 사망보험금이 12억을 넘어간 거였죠. 손해사정사라는 사람은 의아해 했습니다. 남편은 사고사가 분명했으니까요. 게다가 저희는 빚도 없었고 남편이 우리 가족 앞으로 보험금을 남기고 떠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평소 모습을 알기에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답다. 참 당신다워. 평생을 거절 한번 못하고 산 대가가 나쁘지는 않네. 이 돈으로 유석이 잘 키울게.
당신이 살아온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허투루 쓰지 않을게. 긍정적으로 버텨보려는 저희 모자에게 남편의 마지막 선물은 큰 힘이 됐습니다. 집 대출금도 다 갚은 상황이었기에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작은 장사를 해보기로 했어요. 부모님이 하시는 작은 식당 일을 거들며 사업 구상을 하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혼자 아들을 키워야 하다 보니 제 시간을 유용하게 쓸 수 있어야 했거든요. 너무도 소중한 돈이었기에 섣부르게 선택하고 싶지 않아 신중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도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판매를 했었기에 판매는 자신 있었어요. 제가 잘하는 걸 해보자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알아보던 때였죠. 백화점에서 일할 때 알게 된 지인이 사업에 능통하신 분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사업에 능통해서 대학에 강의도 나가는 분이라면서요. 저야 고마웠죠. 시간만 내주신다면 그분의 조언을 듣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알게 된 사이냐고 물었더니 지금 일하는 매장의 VIP라고 하더군요. 그 매장은 명품 매장이고 VIP가 되려면 1년에 7천만 원 이상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걸 지인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업으로 큰돈을 일궜으니 그 정도 자기 관리는 하시겠지 싶었어요. 더 신뢰가 갔죠. 꼭 VIP라서가 아니라 정말 좋은 분이셔. 내가 감기에 걸린 날이었는데 쇼핑 끝나고 가신 분이 감기약을 사서 오시더라고. 나는 수백 명의 VIP를 만나봤어도 그런 분은 본 적이 없어. 너도 알잖아.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을 자기 발 아래로 보는 거. 그런데 그분은 달라. 그리고 며칠 후 그 사업가와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제 예상과는 많이 다른 분위기였어요. 젊고 유머 넘치고 듬직한 인상의 사람이 나온 겁니다. 저는 나이 많은 노신사를 생각했었는데 저보다 6살이나 어린 남자였죠. 사업가는 자신을 제임스라고 소개했어요. 저는 제가 가진 자금 상황과 최근에 겪은 아픔까지 첫 만남에 털어놓았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저에게 맞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임스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더니 눈물을 짓더군요.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라 기특해서 우는 거예요. 힘들었을 텐데 여전히 이렇게 예쁜 미소를 지키며 살고 있는 은혜 씨가 너무 기특해서요. 나이도 제가 한참이나 많은데 기특하다는 말을 듣고 있자니 제가 아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태어나 처음 느끼는 기분이었죠. 제임스는 눈물을 닦고는 사업 경험을 쌓을 기회를 주고 싶다더군요. 소중한 돈이니 본인 사업은 천천히 준비해서 시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처음 보는 사람이 제 걱정을 해주는 게 저는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업 계획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비만관리센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해요. 미국에서는 편의점만큼이나 흔하죠. 제가 한국을 자주 비우니까 한국에서 맡아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은혜 씨가 딱이네요. 여자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백화점 경력도 있으시니까 인센티브를 30% 드릴게요. 다이어트야 여자들은 늘 관심이 있으니 내 사업을 하기 전에 해보면 괜찮겠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인센티브 30%는 정말 파격적인 대우였죠. 백화점에서도 10% 이상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임스는 저를 데리고 센터 자리를 보러 다니면서 입지 조건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알려줬어요. 건물의 코너가 좋다는 말은 식당이나 술집, 옷가게 일대나 통하는 말이에요. 비만센터 찾는 여성들은 자기가 이 건물을 찾은 이유를 들키고 싶지 않아 하죠. 남편한테도 살 빼러 다닌다는 말을 안 하고 몰래 다니는 게 여자들 심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비만센터는 입구가 중요해요. 입구가 외진 곳에 있거나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의 건물에 있는 게 좋아요. 아마 이런 건 사람들이 잘 모를 거예요. 저처럼 심리학 박사 학위를 딴 사업가만이 알 수 있는 정보들이죠.
저는 제임스를 따라다니며 모든 것들을 녹음하고 받아 적었습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고마운 마음이었죠. 그땐 제가 어디 가서 심리학 박사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을까 싶었답니다. 실제로 너무도 신뢰가 가는 그럴 법한 말들이었습니다. 고객들의 비포 애프터 사진을 찍을 때도 신경을 써야 해요. 살 빠졌어? 소리만 들으려고 몇백만 원씩 돈을 쓰는 게 아니죠. 살 빠지더니 예뻐졌네. 소리까지 들어야 성에 차는 게 여자거든요. 비포 사진을 찍을 때는 메이크업은 다 지우게 하세요. 그리고 애프터 사진 찍을 때는 서비스를 하면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해주는 겁니다. 전문가의 손길로 완성된 사진을 보면서 100%의 만족감을 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곧 살이 찌더라도 그 사진을 보며 다시 티켓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돼요. 저는 제임스를 인생의 은인이라고까지 여기며 착실히 배워나갔습니다. 그렇게 잦은 만남을 가지다 보니 제임스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꺼내 놓더라고요. 완벽한 자수성가였죠. 기억도 안 나던 어린 시절 보육원에 버려져서 18에 보육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보육원에서 주는 돈 300만 원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막막했다더군요.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거기서 만난 형이 미국에 가면 서빙을 해도 팁을 많이 받으니까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미국으로 날아갔죠. 도너츠 배달, 중국 음식점, 주방일, 클럽 청소하는 일,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하루에 3시간만 자면서요. 그때쯤 미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들을 많이 찾기 시작했어요. 스테이크 먹을 때 김치를 곁들여 먹고 라면은 늘 구비해두는 게 일상이었죠. 한국에 식료품점을 수입해야겠다는 사업 구상을 했어요. 우리나라 마트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제 예상대로 그 일은 제게 많은 돈을 가져다 줬어요. 다음부터 모든 일이 탄탄대로였어요. 그래서 뒤늦게 뉴욕대에 들어가 배우고 싶었던 심리학을 전공한 거죠. 인생 극장을 보는 것 같았어요. 보육원 출신의 통쾌한 인생 역전이었어요.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였던 제임스가 한국에 온 이유는 부모님을 찾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버릴 정도면 가난한 부모였을 텐데 자기가 능력이 되니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요. 제임스는 길에서 나무를 파는 할머니를 보면 지갑에 현금을 다 주고 나무를 사는 남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친부모를 만나면 얼마나 잘할까 예상이 됐었죠. 제가 아빠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우다 보니 제임스의 심정이 더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은 연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랑과는 다른 감정이었어요. 그런데 제임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사랑으로 확 기울고 말았어요. 은혜 씨 앞날을 제가 늘 비춰주고 싶어요. 이제 상처받는 일 없게 지켜주고 싶어요. 아들도 언제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미혼 남자가 애딸린 과부에게 아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말하는 건 진중한 사이가 되고 싶다는 뜻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일종의 고백이라고 느껴진 거죠. 연애만 하다가 말 가벼운 사이에서는 보통 하지 않는 말이니까요. 그 다음에도 제임스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제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다 비만센터 임대 계약을 한 날 제임스가 식사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마침 부모님 식당이 근처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가게 됐어요. 부모님은 제임스가 많은 가르침을 주는 분이라고 하니 저보다 어려도 깍듯하게 대해주셨죠.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제임스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였어요. 자기가 늘 꿈에서 본 부모님의 모습과 제 부모님이 너무도 닮았다는 이유였죠. 그 이야기를 들은 저희 엄마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딱해라 딱해. 이렇게 예쁜 아들을 떼놓고 사셨으니 부모 마음에 얼마나 한이 맺혔을 거야. 아빠는 조용히 제임스의 손을 잡아주시고는 소주를 한 병 들고 오셨어요. 술은 원래 부모님한테 배우는 거라면서 소주를 한 잔 따라주셨습니다. 제임스는 그 술을 받아들고는 또 한 번 눈물을 왈칵 쏟았어요.
그땐 저도 같이 울고 말았죠.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래도 될까요? 꼭 이런 아들 하나 갖고 싶었는데. 잘 됐다. 아들 생겨서 기분 좋다 오늘. 그날 이후부터 제임스와 저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습니다. 제임스는 제게 충실한 로맨티스트 그 자체였어요. 비만센터 인테리어 진행 상황을 체크하려고 공사 중에 들렀을 때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 저를 병원 VIP실에 입원시켜 온갖 검사를 다 받게 하는 겁니다. 태어나 그런 병실은 처음 봤어요. 병실 문을 3개를 열어야 그제야 침대가 나왔죠. 제임스는 90평이 넘는 병실이라며 편히 쉬라고 하더군요. 겨우 찰과상에 이러지 말라고 해도 막무가내였어요. 은혜 씨 아픈 게 제가 아픈 것보다 더 힘들어요. 이번 기회에 건강검진 받아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어깨뼈가 부러졌는데도 병원을 못 갔거든요. 그때 뼈가 제대로 붙지 않아서 어깨가 아직도 아파요. 아픈 건 제때 치료해야 돼요. 제임스가 가끔 어깨를 주무르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 마음이 아팠죠. 나중에 그 어깨가 부러진 진짜 이유를 들었을 땐 우습고 어이가 없었지만요. 또 제임스는 제가 출퇴근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차를 계약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제차 매장으로 데리고 갔어요. 마음에 드는 차를 고르라고 하더군요. 저는 부담스러워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럼 자기가 고르겠다며 딜러에게 물었어요. 여기서 제일 안전하고 제일 비싼 차가 뭐죠? 그걸로 계약할게요. 사고가 났을 때 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망가져도 사람은 멀쩡한 그런 차로 주세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제임스는 전에 남편의 사고 이야기를 듣고 제가 운전을 두려워하는 걸 알아챈 거였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사고 후 제가 끌던 차를 팔아버릴 정도로 운전의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눈치챈 제임스였죠. 저는 제임스의 배려심에 감탄하고 말았어요. 차가 출고되려면 5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계약금 500만 원은 제가 냈습니다. 그때 차값에 비하면 껌값인 계약금은 응당 제가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저는 결국 차를 받지도 계약금을 돌려받지도 못했으니까요. 부모님은 제임스와 제가 어떤 관계인지 말하자 처음엔 제임스의 진심을 믿지 않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은혜야, 아빠도 네가 좋은 사람 만나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너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벌써부터 마음을 열었을 땐 의심부터 해야 하는 법 아니겠냐. 게다가 한국에 연고도 없는 사람 아니야. 혹시 너한테만 상처만 주고 떠나버리면 어쩌려고. 낯선 사람이 너무 친절할 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니까. 그땐 아빠 말씀이 참 서운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애딸린 과부라 그런 말을 하나 했었죠. 제임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아빠, 제임스는 나물 파는 할머니를 한 번도 그냥 지나친 적이 없어요. 옷가게 직원이 감기 걸린 걸 알고는 감기약을 사다 주는 사람이라고요. 처음 만난 날 힘들었을 텐데 미소를 잃지 않아서 기특하다는 말을 해준 사람이었어요. 저도 처음엔 의심했었어요. 제가 보험금 12억을 받은 걸 제임스가 알고 있는 게 걸렸거든요. 그런데 수천억대 자산가가 제가 가진 12억을 탐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전 그 사람 진심 믿어볼래요. 제가 남편 다음으로 의지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제 말에 부모님은 긴가민가 하면서도 저를 믿고 지켜보기로 하셨죠. 하지만 아들에게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사춘기였기에 조심스러웠어요. 아들은 사업 준비로 바쁜 엄마를 이해해주고 아침까지 챙겨주는데 엄마란 사람은 한참 어린 남자랑 연애나 하고 있으니 제가 봐도 한심했죠. 제임스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누구든 자기를 보면 좋아할 거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비만센터는 은혜 씨가 대표를 맡아줬으면 좋겠어요. 사업자 법인까지 은혜 씨 이름으로요. 물론 자금은 제가 다 댈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를 빌려준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돈으로 은혜 씨 사업을 하는 거죠.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려니까 제가 외국인이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네요. 한국에 가족이 없어서 문제가 더 많아요. 그래서 빨리 부모님을 찾으려고 했던 건데. 제임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제가 그런 제안을 거절한다면 상처받을 것 같았죠. 알아보니 외국인인 제임스가 한국에서 사업 소득이 많아지면 세금도 훨씬 많이 내더라고요. 해준 게 없는 나라에서 세금까지 떼어갈 거라고 생각하니 저도 비만센터 명의를 제 앞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사업자를 낸 비만센터가 오픈을 했어요. 아들은 개업식을 찾아왔다가 제임스와 드디어 마주치게 됐습니다. 제임스는 처음 보는 아들에게 굉장히 살갑게 다가갔어요. 집에 돌아온 아들은 묻더군요. 아까 그 아저씨랑 사귀는 사이냐고요. 저는 부끄럽기도 해서 그저 웃고 말았어요. 속 깊은 아들은 축하한다는 말을 하고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들이라는 고비가 생각보다 쉽게 넘어갔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아마도 제임스가 부모님의 식당을 확장 이전시켜준 게 컸던 것 같았습니다. 제임스는 부모님이 지하에 있는 식당을 오가느라 다리가 불편하실 것 같다면서 지상에 있는 넓은 식당 자리를 알아봐 준 겁니다. 보증금은 본인이 내겠다면서요. 제임스의 도움으로 부모님은 번화가 코너 1층으로 자리를 옮겼고 장사는 더 잘 됐어요. 그걸 본 아들이 무슨 돈으로 옮겼냐고 할머니에게 물었고 제임스의 존재를 알게 된 거죠. 아들은 제임스를 개업식에서 만나기 전부터 호감을 갖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 이후로 제임스는 아들에게 선물을 갖다 나르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저한테 갖고 싶다고 말하던 비싼 컴퓨터를 말한 적도 없는데 사온 거였습니다. 그 또래 애들이 다 그렇듯 선물 주는 어른에게 마음을 연 것인지 아들이 제임스의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내심 기뻐서 얼른 알려줬죠. 그리고 그 소식을 제임스에게 얼른 알렸어요. 제임스, 유석이가 제임스한테 마음을 열었나 봐요.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 있죠? 너무 다행이에요. 제임스랑 유석이가 서로 마음을 열게 되다니. 내가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 나를 보면 마음을 열 거라고 했죠? 제임스의 아들에 대한 선물 공세는 점점 과해져 나중에는 제가 말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들은 제임스가 준 선물을 하나도 쓰지 않고 방 한 구석에 쌓아두는 겁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을 땐 정말이지 억장이 무너지고 아들에게 부끄러웠어요. 아들은 제임스의 정체를 저보다 먼저 눈치챘던 거였죠. 속 깊은 아들은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제게는 속내를 비추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유서가 왜 삼촌이 준 선물을 쌓아만 두고 쓰지 않는 거야? 부담스러워서 그래? 아니, 아까워서 그렇지. 다 너무 비싼 거잖아. 저 컴퓨터 300만 원이 넘어. 지금 쓰는 거 고장나면 쓸 거야. 그리고 저 운동화나 니트는 명품이라서 괜히 입고 나갔다가 나쁜 형들한테 빼앗길까 봐. 그래. 그럼 얼마나 아까운데. 나중에 입을게 나중에. 그땐 그저 선물을 소중히 다루는 아들이 기특하고 예뻤어요. 마침 비만센터도 고객들이 다른 고객을 소개해주면서 고객 수가 점점 늘어났어요. 남편 죽음 이후로 웃을 일이 이렇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역시 바쁘게 일하는 게 사별의 아픔을 잊는 데는 특효약이라고 확신했죠. 제임스는 처음에 약속했던 인센티브 30%에다가 보너스라며 더 많은 돈을 얹어줬습니다. 저는 기쁜 나머지 늦게까지 일을 해도 피곤한 줄을 모를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비만센터로 어떤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제임스의 엄마라고 하더군요. 제임스가 사실 여기 대표라며? 당신은 여기 바지 사장이고 내가 제임스를 안 낳았으면 당신이 이런 호사나 누릴 수 있었을 것 같아? 앞으로 버는 돈의 반은 나한테 내놔야 할 거야. 제임스랑도 얘기가 다 된 거니까 당장 돈 내놔. 놀란 저는 여자를 진정시켜 놓고는 제임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임스, 어머니라는 분이 찾아왔어요. 돈을 달라고 하는데 무슨 일이에요? 나한텐 부모님 찾았다는 말도 한 적 없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말해봐요. 제임스는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했죠. 맞아요. 나를 낳아주신 엄마. 그런데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봐서 알겠죠? 얼마나 무례한 분인지. 제 엄마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은혜 씨한테 소개하기도 부끄러운 사람이고요. 돈 줘버려요. 낳아준 값이라고 치죠. 낳아줬으니 이렇게 은혜 씨 만나고 있으니 말하자면 고마운 사람이네요. 제임스의 말을 듣고 있자니 참 씁쓸했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엄마였는데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 제가 다 속이 상했습니다. 저는 며칠간의 수입을 현금으로 찾아 엄마라는 사람 손에 들려보냈습니다. 엄마라는 그 여자는 웃는 얼굴로 돌아서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비만센터로 또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젊은 아가씨였어요. 여자는 제일 고가의 패키지를 끊고는 제임스가 계산은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저는 다시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제임스가 미국에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제임스, 이번엔 어떤 여자가 제임스가 계산한다고 하면서 계산을 안 하겠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요? 제임스는 이번에도 덤덤했어요. 저한테 동생이 있었더라고요. 관리해주는 건 돈을 주는 건 아니니까 그냥 해줘요. 내 상황을 아는 척은 하지 말고 친절하게 대해줘요. 그래도 내 동생이잖아요. 저는 당당하게 구는 제임스의 가족이 얄미웠습니다. 그 여자는 관리사에게 서비스로 참 많은 것들을 요구했어요. 마음에 안 든다며 저를 불러 클레임을 걸고 중간에 관리사를 계속 교체하기도 했죠. 언니, 저 언니는 진짜 못하는 것 같아. 잘라버려요. 손님 다 떨어지겠네. 이러다가 우리 오빠 사업 다 망하겠다니까. 짜증나. 막무가내인 동생의 태도에 제임스가 저 집안의 호구가 된 게 아닐까 걱정됐어요. 하지만 그토록 찾아 헤매던 가족을 제가 헐뜯는다면 제임스가 2번 상처받을 것 같았죠. 동생은 관리 잘 받고 갔어요. 너무 예쁘고 착하더라고요. 다음 주로 예약하고 갔으니까 다시 오면 더 잘 챙겨줄게요. 제임스는 제 말에 뭔가 조급해 보였어요. 혹시 저와 연인 사이라고 말한 거 아니죠? 그러면 은혜 씨가 힘들어질 거예요. 저한테도 이러는데 저랑 결혼할 사람이라고 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시집살이를 벌써부터 할 순 없어요.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죠? 제임스의 그 말뜻을 알 것 같았어요. 저를 지켜주려는 마음이 느껴졌죠. 그땐 그 여자가 동생이라는 제임스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으니까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동생이라던 그 여자는 제임스가 만나는 또 다른 여자였습니다. 제임스는 연인이 운영하는 곳에 또 다른 연인을 손님으로 보낸 뻔뻔한 사기꾼이었어요. 그렇게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다녀가고 나니 제임스가 입국과 함께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죠. 비만센터가 2호점을 내게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호점 원장이 센터로 교육을 받으러 올 테니 노하우를 잘 전수해달라고 부탁했어요. 2호점 원장이 나한테 호감을 느끼고 있어요. 나야 2호점 내는 게 목표니까 친절했을 뿐인데 그런 걸 착각하는 부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에 대해서 괜한 소리 말아요. 그러다가 마음 돌아설 수 있으니까. 그래도 내 마음은 은혜 씨뿐인 거 알죠? 그때 저는 연인과 비즈니스를 함께하면 별일이 다 일어나는구나 웃음이 나왔죠.
성공한 사업가한테 호감을 느끼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니까 그저 2호점 원장으로 생각하며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2호점 원장은 제게 텃세를 부리는 것 같았죠. 화장품 브랜드는 직접 고른 거예요? 요즘은 프랑스 화장품보다 독일 화장품이 좋은데. 그런 것도 안 알아본 건지. 당장 바꿔요. 그리고 관리실 베드커버는 수면으로 해야죠. 이건 합성섬유라 너무 까끌해서 맨몸으로 누우면 트러블 생길 수도 있잖아요. 손님층이 고급이면 고급으로 맞춰야지. 이게 뭐야? 다 뜯어 고쳐야겠네. 이건 교육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교육을 하러 온 느낌이었어요. 이번엔 제임스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2호점 다른 사람한테 내주면 안 돼요? 그 원장은 너무 예의도 없고 까탈스러워요. 2호점을 내줘도 계속 문제가 생길 것 같단 말이에요. 제임스는 벌써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줬고 로얄티를 받았다며 저를 달래줬습니다. 그때쯤 저는 제임스와 관련된 모든 여자는 왜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걸까 의심스러웠어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채기라도 했는지 제임스는 제 품에 안겨 우는 거예요. 은혜 씨 없었으면 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나한테는 은혜 씨뿐이에요. 다시 찾은 가족은 안식처가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나를 이용하려고만 해요. 그리고 2호점 원장은 사사건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요. 왜 다들 은혜 씨처럼 착하지 않은 걸까요? 상처받고 힘든 제임스에게 힘이 되고 싶어서 저는 2호점 원장의 까탈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점입 가경이었어요. 다이어트 식품 라인업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다 바꿀 테니까 1호점도 나 따라서 바꿔요. 알겠어요? 처음부터 일을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전에 백화점에서 일했다고 했었죠? 나는 프리미엄 피부관리숍을 운영했었어요. 자기랑 나랑 급이 얼마나 다른지 알겠죠? 2호점 원장이 교육을 한답시고 와서는 잔소리를 늘어놓고 가면 제임스의 동생이 와서 제 정신을 쏙 빼놓았죠. 마음에 드는 관리사가 하나도 없잖아. 언니, 이런 식으로 일할 거예요? 이러다 진짜 우리 오빠 사업 망하게 생겼잖아. 내가 장사하면 이것보단 훨씬 잘할 텐데. 제임스의 동생이 진상을 부리며 관리를 받고 돌아가면 또 제임스의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저기요, 바지 사장. 돈을 미리미리 준비했어야지. 날 이렇게 기다리게 할 거야? 왜 이렇게 사람이 굼떠? 응? 당장 있는 돈 싹 다 찾아와. 당장! 저는 새 여자의 등살에 정신이 다 얼얼했어요. 그런 저를 제임스는 틈틈이 달래줬습니다. 일본의 비만센터 5곳을 낼 거라면서 이게 다 제 덕이라며 좋아했어요. 일본에 한류 바람이 불잖아요. 일본 여자들은 한국 여자들이 하는 거라면 다 따라하고 싶어해요. 유명한 연예인이랑 계약을 해서 광고 낼 거예요. 그럼 더 유명세 탈 거고요. 벌써부터 투자금이 100억을 넘겼어요. 이 분위기면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진출도 문제 없어요. 은혜 씨도 투자하려면 지금 하는 게 좋아요. 일찍 할수록 수익금도 늘어나니까. 저는 그때 비만센터를 3개월째 운영하면서 사업 수익이 얼마인지 알고 있었어요. 인센티브도 꽤 많이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하라는 말에 솔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력 단절이었던 제가 어디 가서 이만큼 벌까 싶어 감사했는데 투자 기회까지 주는 제임스가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아직 손대지 않은 남편의 보험금 12억 중 절반은 투자를 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은 제 다리를 주물러주며 말을 건네는 겁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 보여. 내가 아껴 쓰고 알바도 할게. 아빠가 남긴 보험금도 있는데 너무 힘들게 살지 마. 내가 취업하면 엄마는 내가 먹여 살릴게. 그러니까 일 그만둬, 어? 저는 그런 아들의 말이 큰 위로가 됐어요. 아들한테서 벌써 어른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죠. 우리 아들, 엄마 심쿵하게 할 거야? 그런데 한창 공부할 나이에 무슨 알바를 하겠다고. 너는 그런 걱정 말고 공부만 신경 써. 나머지는 엄마가 해.
그리고 엄마는 이 일 재밌어.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삼촌 많이 사랑해? 어쩐지 아들의 표정은 슬퍼 보였어요. 엄마를 빼앗기는 기분이 드는 걸까 걱정이 됐죠. 너는 삼촌이 싫어? 아니, 엄마가 좋다면 나도 좋아. 말했잖아. 엄마가 행복하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대화가 잘 마무리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임스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방금 전 아들이 제임스에게 보냈다며 메시지를 읽어주더군요. 우리 엄마한테 떨어져 주세요. 우리 엄마한테 상처 주지 말라고요. 저는 아들이 왜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지 궁금했지만 아들에게는 내색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임스는 우리가 결혼을 하면 아들도 현실을 받아들일 거라며 빨리 일본 투자금을 입금하고 결혼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아들에게도 안정을 주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임스에게 투자금을 입금하려고 보니 하루 이체 한도를 넘겨서 은행을 가야 했습니다. 은행 다녀와서 이체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은행 영업시간을 기다리면서 저는 아들의 방을 몰래 들어갔어요. 혹시 내가 모르는 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 메시지를 보낸 아들의 마음을 알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구석에 쌓아놓은 줄만 알았던 제임스가 준 선물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컴퓨터는 부서져 있었고 옷과 신발, 가방은 갈기갈기 찢겨 있는 겁니다. 망가진 선물에서 아들의 분노가 느껴졌어요. 저는 그것들을 모두 버리고 아들을 기다렸죠. 그 사이 제임스는 재촉 전화를 했습니다. 빨리 투자금을 이체하라고요. 저는 그럴 정신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돈은 또 벌면 되지만 아들이 상처받은 게 있다면 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요. 학교가 끝나고 방으로 들어오던 아들은 놀라더군요. 저는 아들이 부끄러워할까봐 차분하게 물어봤어요. 제임스가 미워? 미워서 선물에 화풀이 한 거야? 우리 아들 사춘기는 진작에 지난 줄 알았는데 아직 사춘기였어? 아들은 한참을 얼버무렸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죠. 그러니까 나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 삼촌을 계속 만나면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게 무슨 말이야? 유서가 정확하게 네 마음을 얘기해줘, 응? 그 다음 아들의 말은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임스 삼촌 다른 여자가 있어. 그것도 2명이나. 나 이름도 알아. 한 명은 미나, 다른 한 명은 신옥이래. 비만센터 개업식 때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통화하는 거 들었어. 처음엔 통화 중에 실례하는 것 같아서 끊을 때까지 기다렸어. 그런데 미나라는 여자랑 통화를 끊더니 다음엔 신옥이라는 여자랑 통화를 하는 거야. 둘 다한테 사랑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뭐 저런 미친놈이 다 있나 하면서 얼굴을 몰래 봤어. 그랬는데 개업식에 보니까 엄마 옆에 서 있잖아, 그 미친놈이.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나는 제임스의 동생이라던 여자였고 신옥이는 2호점의 원장이었거든요. 그러고 보니 그 둘의 모든 행동이 이해가 됐습니다. 손님이면서 주인 행세를 하던 미나라는 여자와 2호점을 내기 위해 교육을 받으러 와놓고 까칠하게 굴던 신옥이라는 여자, 그리고 개업식 이후 줄곧 표정이 어둡던 아들의 모습까지요. 저는 제임스에 대한 배신감보다 아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에 부끄러웠습니다. 다 알면서 말도 못하고 엄마가 참 바보같이 굴었네. 아들한테 면목이 없다. 엄마가 너무 부끄러워. 정말 창피해. 엄마는 그런 줄도 모르고 유석이한테 좋은 아빠가 생겼다면서 얼마나 좋아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바보 같아서 어떡하니? 그런데 아들이 배를 잡고 웃는 겁니다. 엄마, 뭐가 걱정이야.
4살 많은 아빠랑 살아봤으면 6살 어린 남자도 한번 만나보고 그러는 거지. 엄마가 능력자인 거야. 그리고 엄마가 차면 돼. 뻥 차버려. 그 말이 저를 웃게 했습니다. 능력자 엄마라며 저를 추켜 세우는 아들이 든든했죠. 그때 아들의 태몽이 생각났어요. 아름드리 소나무 아래에 온갖 동물들이 모여서 소나무를 지켜주는 꿈이었죠. 시어머니는 모두 우러러 볼 정도로 귀한 인물이 태어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벌써부터 아들이 태몽값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제임스에게 사기당하기 직전 저를 구해줬으니까요. 이제 속이 시원해진 아들은 감자전이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감자전을 해서 아들과 나눠 먹었죠. 그때였어요. 누군가 배를 누르는 겁니다. 문 밖에는 제임스가 서 있었죠. 다 걸려둔 물고기가 소식이 없자 제 발로 찾아온 거였어요. 저는 아들에게 모른 척하라며 당부를 하고 문을 열어줬죠. 제임스는 태연한 척하지만 초조한 게 눈에 보였어요. 이게 다 내 돈을 노리고 한 짓이라고 생각하니 제임스라는 인간이 참 하찮아 보였습니다. 은행도 안 가고 뭐 하는 거예요? 나한테 계좌 이체하는 방법 있어요. 하루 늦어지는 게 얼마나 손실이 큰지 은혜 씨가 사업을 안 해서 모르는 거예요. 저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임기응변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원래는 6억을 투자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제 전 재산 투자하려고요. 제 말에 제임스 얼굴에 화색이 돌더군요. 어찌나 우습던지요. 그런데 제 6억이 미국 주식에 들어가 있어요. 제임스도 잘 알잖아요. 미국 주식 상황. 지금 한창 오르고 있어서 뺄 수가 없거든요. 적당할 때 빼서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지금 벌써 12억이 15억 됐어요. 그거 다 투자할게요. 제임스는 전재산 투자라는 말에 이미 정신이 혼미한 듯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사기꾼이라는 확신은 더 강력해졌어요. 저는 저만 뻔뻔한 줄 알았는데 아들은 더하더군요. 식탁에 젓가락을 놓으며 제임스를 앉히는 겁니다. 우리 아빠가 좋아하던 감자전이에요. 저도 참 좋아하고요. 그런데 삼촌은 파스타를 좋아한다면서요? 저는 엄마가 이제 감자전은 그만 만들고 파스타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삼촌이 좋아하는 음식이니까요. 제임스는 미국에 오래 살아서 감자전은 처음 먹어보지만 맛있다며 참으로 개걸스럽게도 먹더군요. 아들과 저는 그런 제임스를 보며 몰래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임스가 돌아가고 저는 2호점 원장 신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센터에 제일 진상이 내일 오는데 오셔서 고객 상대하는 법 좀 배워두세요. 이런 것도 다 교육 과정이니까. 그 진상 고객은 제임스의 또 다른 여자인 미나였습니다. 다음 날 저 미나, 신옥, 제임스의 새 여자가 3자 대면을 하게 됐어요. 둘 다 처음엔 현실을 부정했어요. 미나라는 젊은 여자는 난리를 피웠죠. 우리 오빠가요? 그럴 리 없어요. 오빠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재벌이 왜 나한테 사기를 쳐요? 1억이 넘는 차도 사준다고 계약까지 했다니까요. 미나도 신옥이라는 여자도 제임스의 꼬임에 넘어가 비싼 외제차를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모두 같은 매장이었어요. 우린 그 매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아, 그 남자분이요? 마침 세 분 다 차가 일찍 출고돼서 남자분한테 연락드렸더니 차 살 생각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계약금은 돌려드릴 수 없다고 했더니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희야 손해보는 것도 아니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러니까 제임스는 고급 외제차를 사주겠다고 꼬드겨서는 계약금을 내게 한 거였습니다.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정작 본인은 땡전 한 푼 손해본 게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2호점 원장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보니 이미 투자금 2억을 입금했다더군요. 바람 피운 남편한테 이혼할 때 받은 위자료 전부를 날린 거였어요.
미나는 새 차가 나올 테니 타던 차를 달라고 해서 멀쩡한 차를 제임스에게 준 후였습니다. 저만 다행히 아들 덕에 사기당하기 직전에 상황을 모면했어요. 문제는 제가 명의를 빌려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자진 신고를 하기로 했어요. 명의 위장은 범죄였으니까요. 그러면서 저희 셋은 제임스를 사기죄로 신고했습니다. 제임스의 신상은 모두 가짜였기 때문에 신고가 어려웠어요. 경찰은 초범이 아닐 거라며 제임스의 지문이 있다면 범죄 조회가 쉬울 거라고 했습니다. 저희 셋은 경찰의 지시대로 제임스의 지문을 채취해서 신고했고 그때 제임스라는 사람의 모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최혁이라는 본명, 이미 사기 전과 오범의 작년까지만 해도 징역을 살던 범죄자였던 거였죠. 그리고 보육원 출신도 아니었고 어릴 때부터 소년원을 드나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엄마라며 찾아오던 여자는 정말 친엄마일까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경찰한테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제임스는 혼인 상태였고 그 와이프가 15살이 많은 그 엄마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여자도 물론 사기 전과가 있었고요. 둘이 함께 사기를 치다가 공범으로 처벌을 받은 범죄 이력이 있다는 경찰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어요. 더 소름 돋는 건 미국에서 다쳤다던 어깨뼈였습니다. 차에 뛰어들며 보험 사기를 쳐서 보험금을 타내다가 징역을 살았던 겁니다. 어쩌다 이런 극악무도한 사기꾼을 만났는지 게다가 내 눈앞에 피해자가 둘이나 더 있다니 세상 살기가 무서워졌어요. 제임스는 제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2호점 원장의 이혼의자료, 미나라는 젊은 여자가 물려받은 부모님의 유산을 보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돈이었지만 제임스 눈엔 그저 목표물로 보였던 거죠. 그런데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제임스를 소개해준 지인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백화점에서 일하는 그 지인이요. 저희 셋 모두 그 지인을 알고 있었던 거였죠. 저희는 그 지인까지 함께 고소를 하고 제임스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종료시켰습니다. 경찰 조사에 검찰 조사에 재판 출석에 민사 소송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다행히 제 명의 위장은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제 사기 피해가 인정됐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2호점 원장은 민사를 해도 2억을 되찾을 가능성이 없다고 했어요. 홀로 딸을 키우는 힘든 상황이었죠. 저는 제임스가 해줬던 부모님 식당의 보증금이 생각났습니다. 피해 금액 2억에는 못 미치지만 2호점 원장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았죠. 부모님은 진작 그 더러운 돈 깔고 장사할 마음 없었다며 가게를 옮기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임스가 가게로 찾아온 겁니다. 내가 해준 1억 내놔요. 당장 안 내놓으면 당신들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사기죄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모르지? 내가 아주 콩밥을 먹게 해줘? 당신 내 가게에서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부모님은 제임스를 영업 방해로 신고했고 제임스는 바로 연행됐죠. 끝까지 자기가 입힌 피해는 잊은 채 돈돈거리는 꼴이 참 우습더군요.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보증금은 연인 사이에 주고받은 선물의 의미로 보여서 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임스가 징역을 살게 됐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저희 셋은 다시 모이게 됐습니다. 저는 보증금을 2호점 원장 신옥에게 전달했어요. 신옥은 저를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언니,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내가 그땐 왜 그랬는지. 아니, 제임스가 언니가 자기한테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배알이 꼬였지. 그렇다고 제임스한테 투자한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순 없고 애둘러서 괴롭혔어요. 미안해요. 제임스는 여자들의 질투심을 이용해 사기치기 쉬운 상황을 만들었던 거였죠. 젊은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오빠가 1호점 대표가 오빠한테 추근거린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이 받아 안 받아? 내가 원래 그런 진상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제임스 오빠 말만 듣고 언니 괴롭히고 싶어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저는 이제 끝났다며 그만 그런 놈은 있고 정신 차리고 살자며 둘을 달랬습니다. 뭐 먹고 살 거냐고 묻자 미나는 원래대로 백화점에 들어가 착실하게 돈을 벌겠다고 했고 신욱이는 피부관리실에 직원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그런 둘에게 저는 제안을 했습니다. 체형 관리실을 차릴 테니까 함께 하자고요. 미나는 까칠한 고객이었으니 고객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테고 신욱이는 원장 경험이 있으니 많은 노하우를 알고 있을 테고 저는 자금이 있었고 셋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제임스에게 비만관리센터는 사기를 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제겐 절실한 직장이었어요. 하루하루 열심히 모든 과정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했기에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게다가 이미 많은 고객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고객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제임스가 사기를 치기 위해 저를 앉혀놓았던 자리가 제겐 사업 구상의 자리가 된 거였죠. 전화위복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있던 비만관리센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체형관리실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신욱이는 정말 2호점 원장이 됐고 저는 대표 원장이 됐어요. 이제 직원도 제법 많아 회식 때면 고깃집 전체를 빌려야 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저는 언젠가 제임스가 한 말이 생각났어요. 물론 거짓말이었을 테지만요. 저는 버는 돈의 10%를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있어요. 저는 돈에 집착하지 않아요. 돈에 집착할수록 돈은 도망가거든요. 나누다 보면 언젠가 돌아와요. 부자는 혼자 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때 그 말에 진심으로 감명을 받으며 제임스를 존경했었어요. 사기꾼은 차가운 감옥에서 벌을 받고 있지만 그 말이 남긴 감동은 제 인생을 바꾼 셈이었죠. 사기꾼에게도 배울 점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사업 수익의 10%를 저 같은 한부모 가정을 위해 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을 가장 좋아해 준 건 아들이었어요. 엄마다운 결정이라며 아빠도 하늘에서 좋아할 거라며 뿌듯해했죠. 제임스가 비싼 컴퓨터와 명품 옷을 사다 나를 때도 웃지 않던 아들이었어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아들은 법을 공부하고 싶다며 더욱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학생의 본분을 지켜준 아들이 고마웠죠. 전 지금도 사업을 하고 싶다며 조언을 얻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때는 깊게 새겨듣지 못했던 낯선 사람이 너무 친절할 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아빠가 해주신 말씀을 해줍니다. 귀를 막고 내 멋대로 굴었던 과거가 후회도 되지만 사람은 실수를 하면서 성장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고맙게 살고 있어요. 아빠의 말씀을 늘 명심하면서 말이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